지난 2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정 갈등 속에서 잠시 학업을 멈춘 학생분들, 또 환자 곁을 떠나야 했던 전공의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기획한 의료사회 회복 프로젝트,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고민하고 또 무너진 의료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길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는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좀 막막한 현실을 돌아봤는데요. 네, 그랬었죠. 오늘은 그 탄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의료의 공공성,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정말 중요하고도 또 무거운 질문이네요. 사실 공공성이라는 단어,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듣죠. 그런데 들을 때마다 이게 참 정확히 무슨 뜻일까 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단순히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나는 어떤 의사로 살아갈 것인가, 또 나의 신앙은 이 치열한 의료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흔히들 말하는 공공은 선, 민간은 악 같은 그런 단순한 이분법을 좀 깨고요. 한국 의료 현실의 복잡한 속사를 들여다보면서 성경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모호한 개념, 의료의 공공성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의 언어로, 그러니까 정책이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네, 세상의 언어로 이걸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핵심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사회보험제입니다. 이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한국의 모든 의료는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한 공적 재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모든 의료가요? 네. 그래서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한국에는 사실상 민영의료가 없는 셈이에요.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 동네에 있는 개인 의원들은 다 민간병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유는 민간이죠. 하지만 운영 방식은 공공 시스템에 강제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열면 좋든 싫든 무조건 건강보험 항자를 봐야 하는 공적 시스템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상 국가가 모든 의료 행위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의 주인이 누구냐와는 상관없이 돈이 오가는 그 방식 자체는 모두 공공의 틀 안에 있다는 거군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개념은 뭔가요? 규범적 공공재라는 개념입니다. 규범적 공공재.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돈을 내고 사는 사적 재화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즉 건강권이라는 가치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공공재처럼 다루어야 한다는 어떤 규범적인 요구가 더해진 겁니다. 마치 전기나 수도처럼요. 재화 자체는 사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공공재처럼 다루자. 이런 약속이 있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료기관이 이 공적 시스템 안에 묶여 있는데 왜 지금 우리 의료 현장은 이렇게 위태롭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시스템 어딘가에 결정적인 균열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을 알려면 저희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7년이요? 네, 바로 77년 패러다임의 한계 때문입니다. 77년 패러다임. 1977년에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될 때 정부가 국민적 저항을 줄이려고 아주 독특한 틀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원칙입니다.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아슬아슬한데요? 네, 그렇죠. 국민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그 대신 국가는 의료행위의 가격, 즉 수가를 원가에도 못 미치게 낮게 책정한 거예요. 원가에도 못 미치게요? 네. 그리고 당연히 보정해주는 범위도 좁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모순을 임시방편으로 덮기 위해서 허용한 것이 바로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진료요? 네.
낮은 수가로 발생하는 병원의 손해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벌어서 메우라는 일종의 뒷문을 열어준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 저희가 겪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의 50년 전 과거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77년 패러다임이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들어볼까요? 네, 어떤 거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맹장 수술의 공식 수가는 약 40만 원 수준입니다. 40만 원?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맹장 수술을 받으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네. 사람 목숨을 다루는 외과 수술이 강아지 수술비의 반값도 안 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 병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비급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환자에게 고가의 비급여 영양제를 권하거나 최신 로봇 수술 같은 선택 진료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필수 의료는 할수록 손해고 비급여 진료는 할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군요. 맞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 병원들 간의 무한 경쟁, 이 모든 갈등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낮은 수가를 비급여로 메우는 구조가 시스템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명확하다면 왜 지난 수십 년간 아무도 이걸 고치지 못한 건가요? 그게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정치인들은 표 떨어질까봐 보험료 인상 얘기를 못 꺼내고요. 아, 국민들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보험료가 더 나가는 걸 원치 않고 의료계는 또 생존을 위해서 비급여를 포기할 수 없는 모두가 얽혀 있는 거네요. 네, 모두가 얽힌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8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8년이요? 네, 시스템이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2028년이면 정말 몇 년 안 남았네요. 상황이 정말 심각하군요. 단순히 수가 좀 올리고 보험료 더 걷는 식의 뗀질 처방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어림도 없죠. 그럼 이건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바로 그 막막함 때문에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요? 네,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부터 좀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공익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공동선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공익과 공동선, 언뜻 들으면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은 보통 정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저울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워요. 저울이요? 네, 나의 이익, 즉 사익과 모두의 이익인 공익을 저울에 올려놓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재는 거죠. 아, 결국 누군가의 이익이 줄어야 다른 쪽의 이익이 늘어나는 제로섬 게임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의사단체와 정부가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딱 이 구도죠. 내 이익이냐 모두의 이익이냐를 저울질하는 느낌.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공동선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공동선은 나무의 이미지입니다. 나무요? 네, 공동선이란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익의 총합이 아니에요. 아, 좋은 토양, 충분한 햇빛과 물처럼 이 나무, 즉 공동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그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개별 이익을 초월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번영하는 것, 그걸 목표로 하죠. 와, 관점이 정말 완전히 다르네요. 이익을 어떻게 나눌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누가 이 공공 서비스를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 의사, 정부, 국민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공동선을 이룰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으로요. 개념은 정말 이상적인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당장 병원 운영 적자를 걱정하는 원장님이나 36시간 연속 근무에 시달리는 전공의 선생님에게 공동선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와닿을까요? 오히려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게 생존에 더 시급한 문제 아닐까요? 아주 날카롭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개념이 세상의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의 뿌리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뿌리요? 네, 성경은 이 공동선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 네, 여기서 사랑은
어떤 감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공동선을 이루는 가장 강력하고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나의 정당한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이익을 먼저 구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공동선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의 그저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사회가 공동선을 잘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까지 제공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요? 네, 신명기 10장 18절인데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즉, 성경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들, 당시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그 사회의 정의로움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의료 현장에서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글쎄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방의 노인분들, 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나 노숙인들, 혹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지만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환자들이 아닐까요? 아,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곧 우리 의료계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셈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돌보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까지 이야기하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바로 치다카라는 히브리 개념입니다. 치다카요? 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자선, 체러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치다카의 핵심은 소유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 밭에서 난 곡식이 100%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내 것이 아니다? 네, 그 안에는 처음부터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나눠주는 시혜가 아니라 원래 그들의 몫이었던 것을 돌려주는 정의, 저스티스와 공의, righteousness의 실천인 거죠. 와, 남는 것을 나눠주는 것과 원래 그들의 몫이 내 안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그쵸? 이건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공동선을 향한 성경의 아주 급진적인 명령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의료의 공공성,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이 공동선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한 주체의 몫이 아닌 세 주체의 공동 책임입니다. 새 주체요? 네, 첫 번째 주체는 단연 국가입니다. 국가는 그 77년 패러다임 같은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제도라는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죠.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1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체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 맞아요. 공동선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CMF, 교회, 병원, 의국 같은 공동체들이 서로를 돌보고 약자를 섬기는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체는? 그럼 바로 우리 개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국가가 구조를 만들고 공동체가 문화를 만들어도 결국 마지막 선택은 개인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할 책임이죠. 네. 사실 저도 레지던트 시절에 너무 지쳐서 눈앞의 환자를 그냥 케이스나 질병으로만 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선배가 툭 던지시더군요. 저 환자에게는 자네가 세상의 전부일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선이라는 거창한 담론은 바로 그런 작은 순간의 선택, 한 사람의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 공동체, 개인, 이 세 주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공동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말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네요. 네. 그것이 길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오늘 공공성,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정말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봤습니다. 무너진 현실에 대한 탄식에서 출발해서 50년 가까이 우리를 올가맨 77년 패러다임의 실체를 봤고요. 네. 그리고 공익이라는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 공동선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책임이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바로 우리 각자의 어깨에 함께 놓인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과 진료실에서 선택하고 실천하며 살아내야 할 사명일 겁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두 가지 구체적인 질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의료 행위 속에서 나는 자기의 유익을 얼마나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의료 환경 속으로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응답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이 두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 속에 있을 겁니다.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질문들이네요. 의료사회의 회복 프로젝트.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나는 이 공동선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더 첨예하고 현실적인 문제,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